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성격이 얼굴에서 드러난다. 이건 전적으로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의 태가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상하죠? 그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봤을 때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친구들은 반드시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비틀어서 안 듣는데 나만 비틀어서 들어. 이 사람이 사용하는 표정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사람의 성격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입니다. 사람 보는 눈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상담심리학자 이호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하는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선생님은 언제 봬도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뭔가 털어놓고 싶고 그런 성격이신 거죠, 원래? 살이 좀 많아서 그래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 원래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런 편이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저는 뭐 평범한 애였고, 애들이랑 얘기 나누면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제 얘기하고 싶으면 제 얘기하고, 그냥 그랬지 무슨 상담에 재능이 있거나 동네 애들이 다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 재능이 뒤늦게 발견돼서 직업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상담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상담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훈련된 상담자가 있어요. 타고난 상담자는 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무리 얼굴을 봐도 그런 얼굴은 아닌데요. 저 같은 사람은 좀 훈련된 상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하고 또 공감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상담자가 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일 것이다. 아,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감이 잡히시나요? 아니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마치 딱 들어오기만 하면 저 사람이 삶이 쫙 펼쳐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아니면 충분한 오해 속에서 나의 상상과 나의 망상 속에서 이 내담자를 판단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느냐,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옛날 우리가 흔한 말로 얼굴이 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의 삶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한다. 그의 세계 속의 스토리와 그의 목소리는 그쪽에 걸어 들어가 봐야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의 삶을 읽을 수 있고 그가 내뿜는 냄새도 우리가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얻기 전에 외모로 혹은 첫인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건 편견이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가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전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상담자 같은 외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제 상담하고 싶은 그런 분이셔서 오히려 앞으로 상담자는 이호선 교수처럼 생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공식이. 말씀하시고도 웃음이 나시죠. 네, 그러긴 하네요. 네.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첫인상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호감 간다 느끼기도 하고 아, 저 사람 좀 차가워 보인다. 보통 성격이 얼굴에서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내 성격이 알게 모르게 얼굴로 표현될 수도 있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많이 웃을 것이고 또 비관적인 사람들은 좀 짜증나는 표정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이게 일리가 있다고 보시면 이건 전적으로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옛말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수 있죠. 요새 성형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일종의 마음의 태가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안에는 얼굴 색도 있고 눈동자의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할 때 미소를 짓는 방식도 있고 또 찡그리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그러진 얼굴 혹은 환한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채집된 역사가 전 그 안에 얼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표정을 보면 늘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입을 삐죽거릴 것이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릴 것이고요. 그리고 웃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없을 것이고요. 활달한 사람들의 경우는 먼저 웃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은 귀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고개를 잘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특징은 다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장 유리하거나 혹은 가장 필요했거나 가장 전형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이 최종적으로 나이 들어서 여러 표정이나 혹은 여러 움직임이나 여러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이 사람의 삶의 역사고 관계의 역사고 표현의 역사다. 그러니 이 사람의 얼굴에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건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표정은 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표정이라는 것이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 네. 또 생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 사실 카메라가 언제 날 잡을지 몰라서 늘 웃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내 표정을 지킨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에 몰입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한다거나 하면 기본 표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본 표정은 보통 좀 무뚝뚝하고 무섭잖아요. 그럼요. 예, 내가 기본 표정을 얼마나 잘 갖고 왔느냐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자고 오른쪽으로 많이 씹잖아요. 오른쪽이 더 발달하면서 여기가 조금 더 작아요. 대신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쪽은 조금 더 처짐이 있거나 네. 혹은 조금 더 큰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태도, 우리 이런 것들이 내 성격이 아니더라도 잠의 습관을 통해서도 얼굴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실 여기 그 내천자가 내려오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분들이 너 화났어? 저 화 안 났거든요. 그러고 화 안 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월 속에 살아가다 보면 눈이 안 보여요. 우리가 뭐 노안이 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몇 년만 해보시면 얼굴 찡그림이라는 것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얼굴의 근육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태어나길 매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사람들 외국 애들이 정말 나쁜 표현으로 10시 10분 얘기했었어요. 이게 일종의 인종차별 표현이에요. 그럼요. 굉장히 불편한 표현인데 그런데 이런 표정도 이제 웃으면 10시 10분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얼굴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 있잖아요. 그 본연의 것은 과연 나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 살아가며 생겨나는 여러 생활 표정들이 주름이 졌다고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팔자주름이 있다고 해서 뭐 억세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은 깊어지는 거고요. 내천자가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옆으로 계속 자기만 해도 내천자가 또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표정을 짓지 않을 때 본연의 표정이 나타나고 이 본연의 표정마저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물론 내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선하고 아름답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으로만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게 불편하다. 그럼 뭐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새는 뭐 땡기기도 하고요. 뭐 실도 넣고 뭐 많이 하더구만요. 다만 분명한 건 당신의 그 표정이 나쁘지만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원하는 그 표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삶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 본연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뭐 시술을 받든 아니 뭐 수술을 받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대신 그 모든 과정에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가?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마음이 편안한 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예. 그리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그 표정을 맞추겠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최근에 호랑이 상담사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려요. 고양이다. 왜요? 아니 근데 뭐 우리 김재훈 아나운서께서 아시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세고 막 이런 그렇진 스타일은 않으시죠. 네네. 라고 말해주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세요. 전혀. 네. 제가 10년 넘게 알아왔는데 전혀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뭐 제 얼굴이 그게 뭐 사자상이 됐든 호랑이 상이 됐든 흔히 말하는 이제 상이라는 게 있겠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제 얼굴을 제가 만족스러워하냐? 전 제 얼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훌륭하세요. 네. 진심. 근데 답이 좀 늦네요. 네네. 좀 소리가 작았나?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를 예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자신을.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보란 듯이 내 표정을 움직이겠어요. 다른 사람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는 게 저는 표정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사랑하는 건 그의 얼굴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의 뛰는 심장과 그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통해서 혹은 뭐 표정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 무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할 정도로 타인에게 너무 퍼센티지를 많이 주는 거 저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한동안은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 제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했어요. 내가 왜 저 때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때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이 표정 좀 이상한데?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방송할 때 내가 한 모니터링만 생각나는 거야. 아, 이때 이 표정 쳐야지. 아, 이때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의 틀 안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편안하게 오늘 출연하신 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와 즐거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정한 틀에 갇혀서 내 얼굴과 내 말을 맞추려고 하는 건 이건 에너지 낭비다. 그때부터 안 봤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 시간 내가 가장 편안해야 시청자도 편안하고 출연자도 편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작진이 이야기를 하거나 시청자가 이야기하겠죠. 시청자가 보기에 괜찮은데 내가 내 표정 마음에 안 든다, 내 말투 마음에 안 든다, 고치는 거 아니다 해서 노력을 좀 줄였거든요. 훨씬 편안해졌어요. 자유를 얻으셨고. 네,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편안하게 할 일을 하자. 내게 오신 손님을 모시자. 이런 마음가짐 지니까 오히려 표정도 더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워낙에 안쪽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선한 제스처와 또 선한 매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런 조합이 자연스럽고 또 편안하게 되신 거잖아요. 저는 아예 재방송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겠죠. 대신 저는 제 나쁜 버릇을 잘 못 고칠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김형석 교수님 연세 높으신 너무나 존경 많이 받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김형석 교수님이 부모 교육을 하시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식의 자유를 사랑해 주라고. 전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말이었는데 자식의 자유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마저도 그를 사랑해주는 방식이라고 조금 전 넓게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보여줄 때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를 신경 쓸 필요는 있어요. 옷도 신경 쓰고 표정도 신경 쓰고 기왕이면 그 사람과 호감의 관계를 가면 좋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끼리 있을 땐 이런 거 다 무장해제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자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초중 고등학교 동창생들 만나면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다 고등학생 같고요. 초등학생 만나면 다 진짜 정말 다 초딩들 같아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때의 자유, 그때의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이걸 복귀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유치하다가 아니라 자유롭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 이렇게 상대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자유를 사랑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너와 내가 같은 세계 속에서 이 흉금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트 투 하트라고 그러죠. 마음과 마음을 함께 두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한편으로. 네,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자유로워야 상대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이제 선명하다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친구들 만나면 옛날 기분으로 돌아가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늙었는데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굴은 폭삭 늙었는데 사실 할머니들도 여고동창생 만나면 마치 여고생인 것처럼 이러고 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결혼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남편이 명절에 집에만 가면 두루노 잔다. 이게 다 뭐냐면 이제 복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 원리인데요. 그 집에 가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는 내가 늘 해왔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굿일 때도 있고 배드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관계, 서로에게 괜찮은 관계일 때에는 이런 복귀가 굉장히 서로를 북돋죠. 아, 그때 우리의 동심으로, 그때 우리의 기쁨으로, 그때 우리의 여고 시절로, 그때 우리의 장난기로, 그때 우리의 젊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명절에 남편이 이제 복귀가 되는 아들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주제는 조금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조금 덜 가까운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말실수 안 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하다가 정말 가까운 사람 혹은 옛날 친구 아주 친밀한 사람 앞에서는 약간 무장해제해서 머릿속에 필터가 작동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원인이 있을까요? 그건 일종의 뭐랄까 방구 끼는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네. 우리가 편한 사람들끼리 방구를 트잖아요. 그죠? 트셨나요? 뭐 코드 만지고 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나와 사회적 관계란 말이에요.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과거 우리가 방귀를 튀던 시절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래서 광고를 틀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특별하더라고요. 뭐냐면 너와 내 사이의 친분 안에 매너라는 것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그의 선을 너무 넘지 않도록, 내가 그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지켜주는 영역까지 생겨야 어른의 우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욕지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 새끼야 그러면 듣는 새끼도 별로고요.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거 뭐지?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럼요. 네. 당사자들끼리도 별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시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는 조금 더 고양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랄까 좋은 말을 하는 친구가 오래가요. 또 욕 안 하는 친구들이 오래가고, 욕하는 친구를 내 가족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욕하는 친구들을 나라는 사람이 또 다른 영역에 이 친구를 데려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30이 40대고 40이 50대고 하면 할수록 자기 매너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친구를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에게도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고요. 네. 또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초등 동창들 어렸을 때 그 치기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욕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뭐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띄엄띄엄 욕을 넣어서 말하는 친구들조차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오래 가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오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도 아주 유사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뒷담화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도울 궁리를 하고 함께 팔을 거들 궁리를 하지, 그 가운데 누군가를 굉장히 불편하게 다루거나, 우리 왜 가끔 모임 있을 때 화장실 못 가는 모임 있잖아요. 내 욕할까봐. 근데 저희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좋은 친구들, 좋은 모임, 좋은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매너, 나를 지키면서 타인을 지키는 그 경계를 잘 조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경계를 잘 긋고 이 좋은 매너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도 부르고요. 친구라고도 부르고요. 이들의 우리의 관계를 우정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부부끼리도 사랑의 영역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ind, 친절함이에요. 저는 love is kind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상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큰 사람들, 늙어가는 사람들, 생애를 나눈 사람들, 몸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 심지어 새로운 생명 앞에 선 자들이잖아요. 그거는 부부마저도 전 사회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방귀에 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입의 방귀는 욕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서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경계를 잘 지켜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관계를 수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경계를 지키면 그 경계가 우리 관계를 지켜주더라, 이런 말씀이네요. 사실 심리적 저지선이 어린 시절과 성인이 돼서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이만큼 포용할 수 있었지만 어린 치기로 오히려 커가면서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해줘야 하는 상황인 건데, 가끔 말실수 하신 분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가서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상황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실수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분위기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땐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빨리 사과하시면 돼요. 차라리 내가 착각했다. 미안해. 야, 내가 좀 심했지. 야, 상처받았지. 미안해.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은 이 그룹에서 받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눈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눈치는 학교 다녀도 안 생겨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상황에 대한 통제 능력과 파악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대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말의 경계는 어떤 것인지, 그 경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는 누구인지, 또 이 경계를 통해서 복 뜯어지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능력이 눈치거든요. 이 눈치는 약간 지능이기도 해요. 정서 지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 지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말의 지능이라는 것도 함께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눈치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과거의 것만 생각하고, 혹은 때로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이건 습관이거나 혹은 또 다른 대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사실 오래 살기 어렵죠. 그냥 관계에서 저절로 이렇게 밀어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 맞지 않는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이게 바깥으로 튕겨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매너 좋은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해요. 또 존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해요. 실수했는데 사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아예 뭐 50, 60, 70 먹어도 다 실수하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사과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전 그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눈치다 말씀하셨는데 눈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난 이렇게 지내고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 벌써 직장 다닌 지 3년 됐잖아. 그래서 또 기가 막힌 며느리감을 찾아왔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이거 좀 자랑 같은데 이게 물론 정보 공유를 시도한 건데 어느 순간에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눈치 없는 자식 얘 옆에 지금 아들 아픈 애가 있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상황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작작해야죠. 그렇죠. 뭐든지 작작해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눈치가 없는 분들은 눈치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도 해요. 눈치를 주는 사람이 주변에 또 없었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약간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나쁜 말로 하면 철이 없지만 좋은 말로 하면 또 순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능력만 있다면 저는 이런 분들은 어디 가도 웰컴, 어디 가도 환영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네가 물었잖아. 그 내가 대답했잖아. 네가 물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앞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는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면 대충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 줄 알고 이들의 희노애락을 알아요. 상처받는 자가 있다면 거기서 멈추어라.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자 최고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랑과 정보 공유의 경계가 내 이 이야기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때 멈추는 것이 진정한 수위 조절이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결국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얼굴 표정에서도 성격이 드러나고 말본세에서도 성격이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이 마음 자체 눈치에서도 성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복합적인 평가네요. 복합적인 평가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육각형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는 뭐 눈치가 있는데 또 누군가는 또 말본세가 없고요. 누군가는 또 말은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자랑이었고요. 여러 뭐가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 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래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좀 말이 자유로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나의 이 이야기를 큰 품으로 품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겠으나 분명한 건 있어요. 들어주는 자들도 그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했던 걸 누구든지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너 그게 뭐야? 왜 그런 데서 얘기를 하고 난리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정색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거기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죠. 야, 늙어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빵 터지면서 유머가 우리의 이 날카로움은 얼마나 둥글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런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서 서로의 웃음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통로, 수로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하나? 눈치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말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못 배워서 그런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을 곱게 하는 자신을 기억하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성이나 이 심리적 운동장이 넓으면 대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흘릴 거 흘리고 들을 거 들고 기쁠 거 기쁘고 함께 슬퍼할 건 슬퍼하잖아요. 어쩌면 그 말이 비틀려 들리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품을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다. 다른 사람은 비틀어서 안 듣는데 나만 비틀어서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속이 좁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럼 난 속이 좁게 살랍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람은 늘 동사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넓어지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주변에 마음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 가죠. 참 이상해. 사람의 통도 닮아가요. 그래서 군자 옆에는 군자가 있나 봐요. 제 친구는 미자라서 미자 옆에 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통 큰 사람이다. 또 때로는 그 실수를 넘어져서 약간 무례한데 이 무례함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사과를 한다?
누구나 받아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품이 큰 사람이다. 제 주변에 정말 운이 좋게 저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때 옆에 때로는 지켜봐주고 때로는 붙잡아주고 때로는 괜찮냐 물어봐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배워요. 그중에 한 분이 제 앞에 앉아있죠.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큰 마음을 갖게 되신 듯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사람 보는 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정체는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아닌가 싶네요. 특별히 저는 평균값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다 마음속으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다 타인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알게 모르게. 그럼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A, B, C, D, E, F 중에 넌 F 학점이야. 얘는 A, 트리플 A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친구에 대한 범주를 내 나름대로 계산기에 넣어서 그 계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평균값이라는 건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영역은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면에서 참 좋은 면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대충 평균값이 나와요. 이 평균값이 괜찮잖아요? 별 문제 없죠? 이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가 될 만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긴 생애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평균값을 내지만 내 자신의 평균값도 기약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보고 나의 평균값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를 보지 말고 나라는 사람의 마음 넓이는 어떠한가. 나라는 사람의 평균값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나쁜 걸 계속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가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 내 스스로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제2, 제3, 제4의 경험이 합쳐지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게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점점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평균값도 높아지겠죠. 믿는 건 나라는 사람의 평균값이 높아지잖아요. 사람은 또 끼리끼리 만나요. 유유상종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분화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걸 해결해 가는가 이런 능력을 분화도라 그러는데 이게 개인 분화도도 있고 가족 분화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 분화도라는 건 뭐냐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들의 평균값을 낸 게 바로 가족의 분화도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평균값이 올라가면 우리 가족의 분화도고 가족의 평균값도 올라가겠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친구가 좋은 리더십을 보여서 좋은 에너지로 좋은 구조 또 좋은 느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이 친구들 사이의 평균값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리더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 리더가 통이 크고 잘 품는 그룹이면 그 그룹이 그렇게 돼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상하죠? 그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봤을 때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보면 친구들은 반드시 이상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다 괜찮아? 그럼 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친구가 별로 없어. 이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좁아서 내 마음에 머물 친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눈이 높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럼 평생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큰 별에 있는 왕처럼 혼자 머물러 혼자 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내가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 위에 만들지 않은 옷을 입고 쓸 수 있는 여러 헤어 제품, 샴푸 다 우리 노력 없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거 우리가 만들 수 없거든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지받고 지탱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는 거라 어쩌면 우리는 교육의 망, 복지의 망, 또 다른 여러 가지 망, 의료의 망 이런 망들이 우리를 촘촘하게 어떻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죠. 이거 다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없다 생각하니까 외롭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린 다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지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울 사람이 없다 싶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많은 나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고 기념해야죠. 그렇게 그 기념하는
나아가는 과정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그 역할, 수족이 되어주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외롭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또 다른 외로운 자를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 인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나의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경계를 지키면서 관계를 지켜나가고 나 스스로를 돌보면서 상대방을 품는 그 여유를 제 인생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과외 선생님이 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 심리학자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